네, 안녕하세요. 넷마블의 한승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셀프 운영자를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성능 튜닝입니다. 뭐 책 홍보 이런 거 아니고요. 심지어 제가 쓴 책도 아닙니다. 네. 자, 이 바로 배워서 바로 쓰는, 뭐 실무에서 바로 쓰는, 뭐 바로바로 활용하는 이런 좀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의 주제가 딱 이 책들과 일치합니다. 그 셀프 운영자 혹은 셀프 스토리지의 그 도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셀프 관련된 정보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꼭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서 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한정을 지긴 했어요. 그런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셀프 스토리지의 어떤 전반적인 그 걸쳐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튜닝이라고 좀 뭐 주제를 좀 거창하게 정하긴 했지만 그냥 뭐 성능 개선 가이드 이런 정도로 뭐 좀 뜻이 비슷한가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저희 넷마블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현황, 그리고 그 셀프의 루미너스 버전이죠. 루미너스 버전에 운영자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피처들, 그리고 성능 튜닝할 때 필요한 어떤 그 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실제적인 퍼포먼스 튜닝 가이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의 셀프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현황이에요. 클러스터가 총 4개로 지금 구분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그 사용 목적과 또 요구되는 성능과 용량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아카이빙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 성능보다는 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레이저 코드 풀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진 CDN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 그 사용자들이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붙어서 어떤 get 리퀘스트, 그러니까 리드 성능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드 성능에 대해서 어떤 높은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좀 자체적인 아키텍처로 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 단계까지는 아니고 프로덕트 레디 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DR 백업 스토리지나 뭐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는 그 모두 대용량과 또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요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레이저 코드 이런 거 안 쓰고 3리피카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DR 백업 스토리지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로컬리티를 포기한 그 하드 파일 시스템과 현재 배치 마킹 중에 있는데, 하드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는 성능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뭐 계속 테스트 중인데 좀 그런 경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셀프 루미너스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가장 레이티스트한 버전은 미믹이죠. 근데 미믹은 아직 스테이블한 버전이 아니고, 그리고 루미너스에서 미믹 버전으로 릴리즈가 됐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변화와 피처가 추가된 건 없어요. 대시보드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단 이제 크라켄에서 루미너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릴리즈가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기능의 그 추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운영자들이 알면 좋은 팁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OSD를 삭제하는 과정인데요. 실제 셀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물리디스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셀프의 OSD 데몬을 제거하고 다시 생성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 루미너스 이전에는 이러한 OSD를 삭제를 하려면 해당되는 OSD 번호를 마크아웃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 OSD 데몬을 내리고, 보통 이제 물리적인 그 디스크가 펄트가 났다고 하면은 이런 그 OSD 데몬은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셀프 크러쉬 맵에서 해당 OSD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어스 정보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셀프 클러스터에서 해당 OSD를 삭제하는 굉장히 번거롭고 오랜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하지만 루미너스 버전부터는
보시면은 절차가 딱 하나죠. 퍼지 커맨드 하나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휴먼 에러도 좀 줄어들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셀프의 OSD를 그 관리하는 툴이 셀프 디스크에서 셀프 볼륨으로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셀프 디스크는 루미노스 버전까지는 사용하긴 한데 미밋 버전부터는 아예 디세이블 돼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존의 그 셀프 디스크가 문제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셀프 디스크가 그 유대부 기반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그 설계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버그들이 발생을 했고, 뭐 예를 들면 셀프 OSD 노드를 리붓을 했는데 OSD가 안 올라가요 같은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디버깅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실제 셀프 디스크를 통해서 OSD를 추가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OSD 추가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미너스 버전부터는 이 셀프 디스크를 뭐 개선하기보다는 셀프 볼륨이란 새로운 툴을 아예 대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개발을 했고요. 이 셀프 볼륨은 설계 자체가 여러 디바이스 타입을 모듈러 방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셀프 디스크가 사용하던 그 GPT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심플이란 디바이스 타입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디폴트 타입이 LVM 타입이에요. 그래서 셀프 볼륨을 사용하면 LVM 타입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SPDK 같은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 타입을 계속 모듈러 방식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셀프 볼륨의 장점으로는 이 LVM 볼륨이기 때문에 각 장치에 대한 그 메타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클러스터 UID라던가 DB, 월 디바이스 정보라던가 시크릿 키 정보 등을 실제 셀프 볼륨의 각각의 OSD 데모원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매퍼와 호환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좀 더 좀 자세히 보면은 보통 우리 셀프 디스크를 사용해서 OSD를 올렸을 경우 F 디스크 결과를 보면은 뭐 저 친숙한 화면이시죠? 디바이스 장치명 그리고 뭐 타입은 GPT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 셀프 볼륨을 통해서 OSD를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디바이스 매퍼 패스 정보가 보여요. 그래서 셀프 다시 시작하는 볼륨 그룹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OSD 블럭으로 시작하는 LVM 볼륨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OSD 현황을 보는 명령어가 이제 셀프 디스크 리스트라는 명령어였는데, 이 명령어를 치면은 OSD의 디바이스 명 그리고 그 디바이스 명에 해당되는 OSD 번호 그리고 저널 파티션 정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셀프 볼륨 LVM 리스트로 대체가 됐죠. 이 결과를 보면은 좀 그 메타데이터의 키밸류 형식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OSD 번호가 어떤 블럭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블럭 정보는 이제 그 LVM 패스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DB라던가 월의 어떤 파티션 정보를 이렇게 키밸류 형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셀프 볼륨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에는 어떤 OSD가 어떤 디바이스에 해당되는지 바로 이렇게 한 줄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셀프 볼륨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OSD 번호가 해당될지 알려면은 뭐 셀프 볼륨으로 통해서 정보를 갖고 와서 다시 뭐 PVS나 이런 커맨드 통해서 좀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는 또 그 메일링 리스트 같은 거 보면은 또 변경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루미너스 버전의 또 유용한 피처가 디바이스 클래스예요. 어제 그 네이버의 하연 님이 이제 디바이스 클래스를 뭐 활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 피처예요. 이 셀프를 운영하다 보면 그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기존에 이러한 경우에는 크러쉬 맵을 직접 수정을 해서 룰을 적용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루미너스 버전부터는 디바이스 클래스라는 기능이 추가돼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어떤 클래스별로 분리를 하고 그 클래스에 맞게 어떤 룰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세히 좀 볼게요. 기존의 그 SSD와 그리고 하드디스크 디바이스를 같이 활용하는 예를 좀 볼게요. 그 루미너스 버전 전이면 현재 크러쉬 맵의 정보를 받아와서 이거 이제 텍스트 파일로 디컴파일을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컴파일된 텍스트 파일 내용과 같이 이 내용에서 렉이라는 어떤 새로운 버켓 타입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SSD 렉이라던가 하드디스크 렉에 어떤 새로운 그 크러쉬 룰을 운영자가 직접 수동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뭐 컴파일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휴먼 에러나 신텍스 에러 같은 게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텍스트 파일을 다시 컴파일해서 셀프에 적용을 해야 됐죠. 루미너스 버전부터는 이제 새로운 커맨드가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set device class라는 명령어로 이 SSD 전용 디바이스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크러쉬 create replicate라는 명령어로 SSD 디바이스 클래스를 지정하는 크러쉬 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ceph osd tree라는 명령어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루미너스 버전부터는 ceph osd crush tre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osd tree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다시 show shadow 옵션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 클래스별로의 버켓의 어떤 계층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루미너스 버전의 좀 여러 운영자들이 실제 활용하기 좋은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어떤 성능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게 실제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그래프를 많이 좀 첨부를 했어요. 근데 이 성능의 수치가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스트하는 뭐 인프라의 환경이라던가 그리고 워크로드마다 데이터 결과 수치는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 그래프의 결과를 가지고 왜 내가 테스트했을 뭐 그런 결과가 안 나와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상대적인 어떤 그래프의 변화 양상 등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믿을 수 있는 그 벤치마크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일반적인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성능은 인텔에서 개발한 코스벤치라는 툴을 사용을 했어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어떤 전용 툴로서 S3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성능 테스트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결과 리포트 같은 경우도 뭐 스루풋이라던가 IOPS 그리고 레이턴시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툴입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클라이언트의 파일들이 실제 ceph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디스크에 저장되는 어떤 대략적인 워크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 클라이언트들의 파일들이 일정한 사이즈의 청크 단위로 나뉘어져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업로드 요청이 되겠죠. 그러면 이 라도스 게이트의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이 라도스 게이트들의 부하를 분산을 해주고요. ceph 내부에서는 그 용도에 맞는 논리적인 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버켓 데이터 풀, 그리고 버켓 인덱스 풀 등이 있고요. 이 풀은 이제 여러 플레이스먼트 그룹들과 매핑이 되어 있어요. 이 라도스 게이트웨이 오브젝트는 이 ceph의 라도스 오브젝트 단위로 나뉘어져서 이 플레이스먼트 그룹 단위로 저장이 되고, 이 플레이스먼트 그룹은 실제 물리 디바이스로 구성된 OSD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편의상 클라이언트 레이어, 그리고 크러쉬 레이어, 그리고 ceph 물리 노드 세 가지로 구역을 좀 나눠서 성능 개선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레이어입니다. 저희가 ceph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그 ceph의 가장 프론트단에 있는 라도스 게이트웨이였어요. ceph의 스토리지 자체의 성능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이 프론트단의 라도스 게이트의 성능이 못 받쳐주면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전체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성능에 어떤 라도스 게이트웨이가 버틸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라도스 게이트웨이가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이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 성능이 전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어떻게 병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성능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하려면 과연 몇 개의 라도스 게이트 노드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예측 가능한 매트릭 등을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테스트 환경이에요. 그 좀 OSD 노드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SD 노드를 테스트 환경에 뭐 20세대를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라도스 게이트웨이의 최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그 ceph 스토리지의 환경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도스 게이트웨이 쪽 보면은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처음에는 10GBps에서 20Gbps로 늘렸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라도스 게이트웨이의 성능보다는 오히려 어떤 네트워크나 디스크의 하드웨어에 좀 디펜던시, 그 성능에 더 예민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나온 그 라도스 게이트웨이 어떤 개수별 최대 라이트 성능 그래프예요. 지금 뭐 화면으로는 10KB, 1MB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10KB, 1MB, 100MB 사이즈의 오브젝트별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수치들은 이 셀프 운영자들이 실제 라도스 게이트 노드의 어떤 디자인, 개수를 디자인할 때 활용하셔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도스 게이트웨이 한 대가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이 한 1.2GB/s 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대 라도스 게이트웨이가 한 4.5GB/s 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어요. 이 BPS로 환산하면은 한 40Gbps 정도의 성능이 나오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어떤 웬만한 요구 사항은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드 성능이에요. 그 10KB, 뭐 1MB, 100MB 사이즈의 오브젝트별로 성능 테스트를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딱 보시면은 좀 의아한 게 보이시죠? 이 라도스 게이트의 2대 이후부터는 뭔가 어딘가 이게 성능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뭔가 버틀렉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니까 제가 최초에 그 테스트 환경에 10Gbps로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Gbps 네트워크 대역폭이 꽉 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Gbps 그 대역폭을 20Gbps로 늘려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버틀렉이 오히려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되는 거겠죠. 어떤 고성능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꼭 구축을 하실 때 제가 가이드 드리는 점은, 그래서 20Gbps 이상의 어떤 네트워크 대역폭을 꼭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 또한 그 각각의 장비마다 최대 대역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각하시면 40Gbps 이상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로드 밸런서를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리드 성능 테스트는 그 20Gbps로 대역폭을 늘려도 사실 로드 밸런서의 그 대역폭 한계 때문에 더 테스트는 진행을 못하고요. 만약에 이제 병목이 없다는 가정을 하면 예상되는 한 리드 성능은 8GB/s 정도? 그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클라이언트 레이어의 성능 튜닝 포인트는 데이터 스트라이핑이에요. 그 물리적인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다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의 이제 스트라이핑 저장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레이드 구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프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 스트라이핑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셀프에 그 세 가지 클라이언트들이 있죠. RBD, MDS, 라도스 게이트웨이에서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라도스 오브젝트들이 이제 각각 다른 플레이스먼트 그룹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시에 이제 다른 OCD에 동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장을 함으로써 어떤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셀프의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이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스트라이핑 하기 때문에 립 라도스를 통해 직접 이제 셀프 클러스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 스트라이핑을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스트라이프 카운트라는 것은 오브젝트 셋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위스는 오브젝트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데이터를 나누는 어떤 청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라이프 유닛과 동일한 용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사이즈는 그 셀프의 라도스 오브젝트,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4MB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은 이제 데이터 스트라이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이에요. 오브젝트 셋 1번의 영역에 스트라이프 유닛을 차례대로 저장한 후에, 그리고 오브젝트 셋 1이 가득 차게 되면
오브젝트셋 2번으로 이제 다음 스트라이프 유닛을 저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전혀 성능의 개선 포인트가 없는 거고요. 이거를 데이터 스트라이핑 카운트를 4개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이제 저장 방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스트라이프 유닛이 4개의 오브젝트 셋에 동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쓰기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결과는 데이터 스트라이핑을 적용하고 이 스트라이프 유닛의 사이즈에 따른 성능 그래프이고요. 데이터 스트라이핑의 특성상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가 큰 경우에 이 데이터 스트라이핑을 적용했을 때 성능 개선 효과가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그래프는 1MB 그리고 100MB일 때 모두 64KB의 사이즈의 스트라이프 유닛을 사용했을 때 좀 성능 개선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최대 성능이 나오는 스트라이핑 유닛 사이즈의 설정 값은 사실 셀프의 환경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핑 기능을 적용을 하시려면 꼭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셔서 본인들의 환경에 가장 좋은 성능 수치가 나오는 그런 스트라이프 유닛 사이즈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클라이언트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설정 값들이 있죠. 뭐 로그에 대한 디세이블 시키던가 아니면은 뭐 라도스 핸들이라던가 그리고 라도스가 사용하는 웹서버 시베랩의 어떤 스레드 설정이라던가 그리고 라도스 게이트의 어떤 스레드 풀 사이즈에 대한 설정 값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높은 성능의 개선 효과를 이 설정 값의 변경을 통해서 기대할 수는 없고요. 단 그 라도스 게이트의 스레드 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라도스 게이트의 동작을 위해서는 사이즈를 지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은 이 셀프의 풀 레이어에서의 성능 개선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셀프의 라도스 게이트웨이 오브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셀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그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풀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풀이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풀, 그리고 버켓에 인덱스 정보가 저장되는 버켓 인덱스 풀이 있어요. 데이터 풀에 저장되는 그 라도스 게이트웨이 오브젝트는 이제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헤드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라도스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헤드 부분에 어떤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클라이언트들이 저장을 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저장이 되고요. 이 데이터의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개의 라도스 오브젝트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켓 인덱스 풀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이제 버켓에 포함된 오브젝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하나의 버켓에 대한 인덱스 정보는 이제 보통 하나의 라도스 오브젝트에 전부 저장이 되는데요. 이 하나의 버켓에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가 저장이 되면 이 버켓 인덱스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서 이 성능의 저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샤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성능 저하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루미너스 버전부터는 이제 다이나믹 리샤딩이라는 기능이 지원되면서 자동으로 리샤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피처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 라도스 게이트 오브젝트가 저장되는 플로우를 보면은 라도스 게이트 오브젝트 테일에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버켓 인덱스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정보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리페어라는 태그를 달아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라도스 게이트 오브젝트의 헤드에 이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버켓 인덱스 오브젝트 정보를 업데이트를 저렇게 하는 그런 플로우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버켓 인덱스 풀에 속하는 이 오브젝트 I/O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켓 인덱스 풀을 어떤 성능이 빠른 그런 SSD 디스크 같은 곳에 할당을 해주면 많은 성능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제 이제 그 SSD 인덱스 풀 그리고 하드디스크 기반의 인덱스 풀을 비교한 그런 그래프 결과인데요. 라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사이즈가 10
킬로바이트 일단 70% 정도 그 정도 이제 성능이 개선된 걸 볼 수 있고, 리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사이즈가 1MB일 때 한 40%까지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을 하실 때는 무조건 버킷 인덱스 풀은 SSD 디스크에 저장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일반적인 셀프의 그 3 리플리케이션 풀이고요. 오른쪽은 이레이저 코드 풀의 그림이에요. 그 셀프를 이제 도입을 고려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적인 면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왼쪽의 그림처럼 셀프를 어떤 3 리플리케이션 풀 정책으로 해서 셀프의 어떤 견적을 내면은 일반적인 스토리지에서 절대 싸지 않아요. 네. 오히려 셀프를 구성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그 레가시 스토리지가 훨씬 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어떤 대용량 스토리지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풀을 3 리플리카보다는 이레이저 코드 풀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 뭐 장점으로는 뭐 데이터 청크나 아니면 패러티 청크를 어떤 비율로 할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존 3 리플리카보다 한 2배 이상의 용량 확보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용량 확보를 하는 대신에 성능 저하 그리고 여기 밑에 언급되었던 리커버리 속도의 저하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 저하가 나는지 확인을 실제 해보면 그 1MB 사이즈의 리드 라이트 테스트는 한 50% 정도의 어떤 성능 저하가 나고요. 그리고 100MB 정도는 한 40%의 성능 저하가 발생이 돼요. 이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레이어에서의 성능 저하고요. 실제 RBD는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RBD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성능이 기본적으로 3 리플리카보다 그 이레이저 코드가 더 빠르다고 그렇게 많이 리포트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노드 레이어, 실제 물리 노드 레이어에서의 성능 개선 포인트를 좀 짚어볼게요. 루미너스 버전부터는 이제 블루스토어가 많이 안정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의 어떤 기본 파일 스토어로 블루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멀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더 헤드 로그 같은 영역에는 이제 가장 빠른 디바이스를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빠른 디바이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이제 성능은 빠르진 않지만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 디바이스를 할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DB나 월 영역을 이제 동일한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블럭 DB만 지정을 해주면 월 영역도 알아서 이 DB 영역 안에서 파티션에 나눠서 할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월 영역의 경우에는 할당된 용량의 파티션만 그냥 그대로 사용해요. 근데 DB 경우에는 이 할당된 용량의 파티션을 다 쓰게 되면 데이터 영역에 이 DB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성능이 빠른 DB 파티션에서 성능이 낮은 하드디스크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블루스토어를 사용할 때는 이 각 영역에 대한 사이징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더큐먼트에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보통 512MB, 1GB로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DB가 문제인데 DB가 특별한 사이징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메일링 리스트를 좀 종합을 해서 가이드를 좀 드리면 OSD 하나 기준으로 오브젝트 하나당 한 6KB 정도의 DB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OSD에 만약에 오브젝트가 100만 개가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하나의 OSD에 필요한 DB 용량이 한 6GB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브젝트 개수를 기준으로 용량 산정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다른 엔지니어는 이 메일링 리스트의 그 1TB당 한 10GB 정도의 DB를 사용을 실제로 한다고 그렇게 테스트 결과를 또 리포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 좀 참고해서 사이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D 디스크를 이제 2개의 디바이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SSD 디스크 전체를
그냥 하드디스크 개수로 n분의 1 나눠가지고 전체를 그냥 파티셔닝해서 좀 용량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블루스토어랑 파일스토어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블루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파일스토어처럼 전원 영역의 데이터를 2번 저장하지 않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 그 XFS의 그 디스크의 사용률을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부하가 좀 많이 주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SSD 디스크의 사용률이 꾸준하게 한 6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일한 부하가 블루스토어에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확연하게 SSD 디스크를 많이 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실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입장에서 파일 스토어랑 블루스토어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뭐 문서상에는 이제 블루스토어가 파일 스토어보다 뭐 2배의 성능, 왜냐면 라이트를 2배 안 하기 때문에 쓰기 성능이 2배가 더 뭐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딱히 또 오브젝트 스토리 입장에서는 그런 개선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MB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좀 수치가 또 낮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부하가 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심하게 들어갈 때 좀 달라요. 그럴 때는 디스크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XFS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 병목으로 인해서 성능이 좀 많이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블루스토어는 더 높은 성능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SS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전통적으로 이제 SATA SSD, 뭐 SAS SSD 타입을 넘어서 이제는 뭐 NVMe SSD라던가 실제 메모리 성능에 버금가는 뭐 인텔 옵테인 SSD 타입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뭐 SSD 단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오플래시 기반의 뭐 셀프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뭐 가성비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터 영역은 하드디스크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단 이제 SATA SSD보다는 SAS SSD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이 성능 좋은 이제 디스크는 분명히 고려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 NVMe SSD와 옵테인 SSD를 사용했을 경우에 성능의 어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고요. 리드 성능은 이제 앞에 얘기 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한데 이보다 차이가 더 날 수 있는데 이 로드 밸런스 병목 때문에 이제 더 성능이 안 나왔어요. 단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 차이를 라이트 기준으로 어떤 성능 차이를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SSD에 비해서 NVMe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그리고 옵테인 한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간별 어떤 그래프 추이를 볼 때도 SSD의 경우에는 성능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NVMe나 옵테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어떤 성능 개선점이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의 제약사항 때문에 더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그 외에도 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믹 버전에 새로 어떤 피처가 추가된 클라우드 싱크 같은 것이 좀 도입된 멀티 사이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필요가 좀 있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오리진 CDN 스토리지는 실제 이제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해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 수학에서 어떤 동일한 패턴의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어떤 구와 같은 숫자를 우리는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하죠. 근데 이 셀프의 어떤 성능 튜닝에는 이런 매직 넘버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셀프 루미너스 기준으로 한 설정 값들이 14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 값들을 몇 개를 변경해서 뭐 성능이 막 몇 배가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하드웨어 스펙 업그레이드가 고려가 되어야만
어떤 더 좋은 그 셀프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좀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기존에는 셀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던가 아니면 서로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셀프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셀프 코리아 유저 그룹,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셀프에 대해서 많은 좀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페이스북에서 셀프 코리아 그룹, 유저 그룹에 검색을 하셔서 같이 가입을 하셔서 좀 같이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인데. 네? 제가 네. 네. 그 스트라이프로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라이프 자체는 클라이언트 툴에서 하는 건데.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클라이언트 단의 부하가 아주 높아지거든요. 혹시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클라이언트 단의 부하를 딱히 뭐 테스트는 안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라도스 게이트 노드의 실제 그 물리 서버의 스펙이 한 32GB 그 메모리에 한 8코어 정도 쓰거든요. 근데 그 뭐 이렇게 부하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네. 질문의 내용은 리플리케이션을 꼭 3개만 해야 되지 않았어요? 3 리플리케이션을 2 리플리케이션을 바꾸시면은 성능 개선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성능은 더 좋아지는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어떤 OSD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OSD 디스크가 뭐 OSD 노드라던가 아니면 OSD 디스크가 나가서 이 리밸런스 하는 동안에 다른 OSD가 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 리플리케이션 하는 경우에는 뭐 개발 환경이라던가 이런 환경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좀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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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내용은 이레이저 코드 적용할 때 로컬리 리페어드라는 것들을 한번 적용해 봤냐 안 봤냐에 대해서. 로컬리 리페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설명을 잠깐, 네. 네네네. 그래요? 네네. 네네,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SSD 같은 경우는 적당 용량이 채워지면 라이트 클릭 현상이 일어나서 성능이 확 떨어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덱스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네. 그리고 주의가 필요할 것 같구나. 네, 질문 내용은 SSD를 그 월이나 또는 저널로 쓰게 되면 리드라이트가 아주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여쭤보시면 아니, SSD 인덱스 풀로 사용했을 때. 네네. 네네. 그거는 SSD 인덱스 풀도 일반적인 그 OSD랑 구성이 동일해요. 동일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개의 어떤 SSD 디스크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개죠. 복수의 그 SSD 디스크로 구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SSD가 뭐 나간다던가 폴트가 나면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폴트 톨러런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고장이 안 났더라도 네네. 용량이 이제 적당히 채워지면 같이 네네. 플래시하면서 그렇게 돼서 네네. 라이트 클릭 현상 때문에 네네.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거에 의한 조치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모니터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좀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교체를 하던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로컬리티 리페어요.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쪽 끝에 계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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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프는 기본적으로 레이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셀프에서 레이드를 구성하는데 레이드 6 형태로 가능하냐 였어요. 네. 네, 세프는 레이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요구사항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세프 자체가 그런 어떤 레이드의 기술을 벗어나서 그 폴트 톨러런스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은 사실 없어요. 근데 단 그 레이드 컨트롤러의 어떤 관리 하에 묻기 위해서 뭐 레이드 제로를 레이드 제로를 쓴다는 거 이런 건 있거든요. 근데 뭐 레이드 5라든가 레이드 6 이런 기능을 적용한다는 그런 요구사항은 사실 없어요. 네. 네. 네네. 아, 3 리플리카로 구성을 해서 일반 스토리지보다 비싸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논의가 된 게 있는지. 글쎄요, 네. 네네. 그거를 극복한 게 이제 이레이저 코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떨어지는 성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 티어링이라는 그런 것도 앞에 그 하나의 어떤 핫 디바이스 레이어를 또 두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세프의 도입은 가격적인 면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SDS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는 거지 가격적인 면 때문에 세프를 쓴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조금 더 제가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보시면 퍼포먼스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어쨌든 쓸 수 있는 볼륨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좀 줄여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장애나면 오실 거냐고. 실제로 그 어베일리티 계산식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6, 9포인트까지는 안정성이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2 리플리케이션을 하면 아마 3,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돈을 조금 들여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실제 필드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CCO 관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애플리케이션과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다른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따로 또 시간 내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한성진